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난국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눈물과 한숨마저 말라버렸습니다. IMF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겹쳤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어쩌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임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수위도 없을 텐데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김동연은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당당히 헤쳐나가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 운영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극복한 노하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어려움과 위기, 김동연이 반드시 이겨나가겠습니다.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초 정도 오버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후보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 하는 험난한 길의 시작입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와 녹색산업, 인재공화국을 5대 메가시티와 연결해서 혁신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품격 있는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절대 빈곤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 떨어지고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곁에 저 이재명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세 후보께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각 40초씩입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질서 복원의 첫 번째 과제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입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 수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을 단죄하지 않고는 재발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대선 이후에는 민주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이 힘을 합해서 연대하고 연합해야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저 김경수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대전제는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아직도 정부 안에는 여전히 이 내란 세력들이 그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라는 분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막으면서까지 내란 세력들을 비호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 진상에 따른 철저한 책임, 그리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확실한 예방 대책으로서의 법률 개정 등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승자 독식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의 유지와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 기득권 제거를 위한 개헌, 그리고 이와 한짝인 선거제도 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경제 운영의 틀 바꿔야겠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꾸고 그러면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분야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를 지명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후보별로 각 6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이면 1분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 2명에게 각각 최소 한 번씩은 질문을 해 주셔야 하고요. 상대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대신 30초를 초과하면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답변 시간도 주도권자 본인 시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그리고 전체 6분의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먼저 시작하시죠.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내란 세력들에 대한 1차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도 돼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군사 쿠데타 기도 세력들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돈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아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동연 후보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관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다 오시고 또 자동차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수십 년간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전 세계가 놀랐고 저희도 황당무계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나 대책이 필요할지 한번 우리 김 후보님 의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고맙습니다. 예, 이번 이 계엄과 내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응징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짓고 또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사면법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계엄 요건을 어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도만으로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도를 어긴 게 이번 그 불법 군사 쿠데타의 본질 아닙니까? 사면 금지도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 성공하면은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또 정치적 역관계 때문에 풀려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 지금 얼굴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내란 사태의 와중에서 가장 먼저 어쨌든 결연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요건을 어기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을 개정하고 계엄법을 강화해도 물론 그게 조금 도움이 되겠죠. 뭐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든지 뭐 이런 제도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실질적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우리 후보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제도적으로 계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안은 우리가 함께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개헌이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만일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헌법 속에 있는 계엄 조항에서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지도자가 우습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들이 시민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실현해야 지도자가 국민들을 네.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도를 개혁해서 전시 외에는 개혁을 못하게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자, 확대하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시민단체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또 국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두고,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정치권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분의 시간을 잘 맞춰 주도권 토론 행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연대를 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세력의 대통령 정권 연장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의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대한 합의를 보았고, 그중에 5개 항 중에 첫 번째가 개헌이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었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함께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선거법 개정도 함께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로서 2번 연임하시면서도 그렇고 이와 같은 노력이 저는 보이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제7공화국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다시 한번 개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7공화로 가야 되겠고, 그러자면은 총선과 임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도 저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대통령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선거법 개정을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죠. 어쨌든 뭐 단 한 발짝도 못 나간 것은 아마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개헌의 문제는 저는 하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법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저 답이 충분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또 우리 김경수 후보님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말에는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든 안 됐든 각자의 위치에서 이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 개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야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검사 역을 한 배우가 우리 이 대표님께, 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대통령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칼은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걸 보면 검찰도 쓰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하시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제도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검찰을 뭐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즉 권력자를 우리 국민들께서 잘 뽑고 또 잘 운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아닙니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권력기관의 기득권은 정권의 그 활용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후보님께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기득권 그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 모델 얘기를 했고 재정연방제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모델로 알고 계시고 경남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기재부와 여러
사안에서 부딪히거나 설득하게 노력했던 건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기획 기능과 예산, 재정 기능을 한 부처가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그럼으로써 부처 위에 부처, 상황 부처로 군림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신속하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지역도 자율적으로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중앙정부도 각 부처의 책임하에 국정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이라고 규정합니다. 기획 공화국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지금의 기득권 공화국을 깨기 위해서는 3대 권력기관, 대통령실 축소, 기획재정부의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 그리고 검찰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득권 공화국을 기획공으로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경수 후보 주도권 잡으실 차례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정치가 망가뜨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회복시켜 주신 민주주의를 완전히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회복에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과제가 행정 수도의 문제입니다. 행정 수도 이전은 제가 지난 2월 18일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여기 계신 두 후보님께서도 고맙게도 두 분의 공약으로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면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네.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안보상의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전시의 핵심 지휘부가 한 곳에 몰려있는 이런 나라가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사시에 소위 1점 타격이라고 이 용산만 문제가 생기면 전시 핵심 지휘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미군 기지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쓸 수 없는 곳이라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통령으로 만일 당선이 되신다면 대선 이후에 네. 대통령 직무를 어디서 시작하실 것인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의견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들에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또 공사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아까 말씀하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세종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기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뭐 개헌 문제 등등이 걸려있긴 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치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 행정부가 대통령실 문제를 손을 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해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의장이 여야 정당과 그리고 여야 정당의 유력한 후보군과 경선 이후가 되면 후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용산 대통령실 이외에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풀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훌륭한 생각이신가요? 예, 이 부분은 국회의장실을 중심으로 한번 이후에 계속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느낌이십니다. 예,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도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 행정의 비효율이 엄청납니다. 비효율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수석들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두고 세종 집무실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협의하는 그런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동연 후보께도 질문을 드려야 됐어요. 뭐 이상적이긴 한데 서울에도 부처들이 남아있고 또 예를 들면 행정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기에 중점을 두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후에 계속 상의를 네. 해나가시도록 하시죠. 김동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해 주시고 공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신속하게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는 조금 지금 답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네. 저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 그 국무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경수 후보님 말씀처럼 대통령실 조직의 슬림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바로 다음 날 이전해서 집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적인 문제,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식으로 바로 근무하면서 법적인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를 봐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조치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6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먼저 역시 사회자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저성장 늪에 빠지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란 악재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답변 역시 각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동연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대규모 추경을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30조에서 50조 정도의 추경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취약계층 또 어려운 분들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특명 정권대사를 여야정 합의로 임명을 해서 이분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협상에 나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방금 김동연 후보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대규모 추경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도권 1극으로 되어 있는 이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 정쟁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한덕수 대행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역할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차례입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 첫 번째로는 역시 내수 시장이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자, 우리 서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좀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겠죠.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제 외교 통상 환경이 매우 나쁜데 그 중에 핵심은 미국의 이제 일종의 관세 전쟁이죠. 거기에 합당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장기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경제, 외교, 안보 분야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 분은 각 6분의 주도권 시간을 활용하되 상대 후보 2명에게 최소 한 번씩은 반드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상대 답변 시간 최소 30초 보장해 주시고 상대 답변 시간도 주도권자의 시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수도권 1극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하고 여러 곳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체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수도권조차도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5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나라를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그나마 그래도 잘 살아가면 좋은데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사람도 살기 어려워지고 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도권의 한 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의 6%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려면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평균 유지 비용이 많게는 서너 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수도권조차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분권 강화, 균형 발전, 그 생각은 저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 같은 것이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는, 즉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의 문제는 과거에는 일종의 배려였다면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을 하게 하고 수도권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죠.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후보님께서도 경기도지사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을 했었는데 자초됐습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가 자초된 제일 큰 이유는 지방 정부들에게만 맡겨놓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해서 전국을 5대권역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부울경, 대구, 경북 5대권역으로 나누고 강원,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수도권과 같은 또 다른 수도권을 전국에 5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수도권 일극을 해소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기간의 정책이기도 하고 종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죠. 소위 5극 3특 체제. 말씀하신 5개의 극으로 좀 나누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든 이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현행 법률 체제 하에서 또 중앙 집중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속에서 쉽지 않았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합병하자는 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의 분권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한데 더 큰 원인은 국민의힘 지도지사들이 방해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국을 5대권역으로 나누어서 5대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수도권과 같은 새로운 성장축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그중에 가장 핵심이 메가시티별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치정부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공모 방식으로 따오거나 아니면 꼬리표가 붙어있는 보조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남에 있을 때 10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 도에서 신규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별로 최소 연간 4, 5조 정도의 포괄 보조금,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각자가 자기들이 특성에 맞는 특성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방식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괄 보조금 방식의 메가시티 추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라 살림을 10년 정도 책임지고 살아봤고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사가 되고는 경제부총리 때 생각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하는 반성도 또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연방제 수준의 자치,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은 우리 조세 체계. 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지금 김경수 후보님처럼 30초를 조금 남겨놓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른 후보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 아까 정리 마저 잠깐 하시죠. 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네. 예, 재정분권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통해서 재정분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되고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발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이전에 포괄보조금 방식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들이
자기들의 발전 방안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경수 후보님하고 이제 이 문제를 좀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을 드린 건 제가 아까 그 시간을 많이 뺏어서 그 보상해 드린 겁니다. 저는 본질적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신화가 있죠. 경제는 보수당이, 복지는 진보적인 개혁적인 민주당이,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장 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죠. 분배 없는 성장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민주당은 복지 또는 뭐 분배로 이미지 지어졌냐? 사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보수 정당들은 이걸 다 도외시한 거죠. 오로지 성장, 오로지 기득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은 성장은 당연한 거고, 복지와 분배는 너무 소외되니까 이제 그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민주당은 복지와 분배만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경제 성장에 유능하냐? 전혀 아니죠. 이 신화를 한번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그 김경수 후보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잠깐 논쟁이 있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중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는 중도에서 약간 진보 쪽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경제 상황도 어렵고 보수 진영이 보수의 역할을 완전히 팽개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저는 보수적 영역도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서민과 중산층의 네.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정당이 워낙에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극우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그런 역할이 보수 정당이 내버려둔 네. 그런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 정당으로서 중도 보수의 네. 보수까지도 아울러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 보수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국민에게, 국가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누구의 아이디어든지 그게 무슨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극으로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본색이 드러난 거죠. 우리 그 김동연 후보님, 제가 이거 한번 이것도 약간의 우리 논쟁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보수냐 진보냐는 상대적인 것이고요. 또 시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전에는 보수였는데 지금 진보 쪽에 와 있네 이럴 수 있죠. 객관적 상황이 변하면 다를 수 있죠. 우리 김동연 후보님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기에 민주당의 정확한 정체성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 특히 교과서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20년 전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되는 동반 성장을 주장했고 그것은 질 높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공정, 평등 또는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가치가 본질이지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실용적인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이나 또는 이 시장에서 생기는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또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진보냐 보수냐 뭐 우클릭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장치,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다만 지금은 보수의 가치라고 불려지는 성장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다. 네, 음소거가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조금 안 들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김동연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짧은 답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화를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즉흥적으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3번 만났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포함한 3번 만났는데 많이들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기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데 네. 아주 능한 분이어서 상호 이익 동맹 이 관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신 중에 에너지 하이웨이인가 에너지 고속도로도 하셨고 또 AI 공약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재원을 봤을 적에 저는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는 나라의 큰 장르로 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서 좀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은 이 감세와 이 증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재정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내가 내는 세금이 공정하게 거두어지고 있고 억울하지 않다라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야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정부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국민들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조세 재정이나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후보님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와 같은 증세를 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 그다음에 첫 단계로서 소위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조세 감면 제도의 그 혁신이 필요하죠. 지금 조세 지출 예전에 한 70조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뭐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은 당이나 우리 민주당도 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만 또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감세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 불신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전제들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제 협상이 대단히 중요한 협상이고 지난 2주 전에 제가 2박 4일로 미국에 가서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실무리를 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이 필요할 텐데 아까 첫 통화는 뭐 아무래도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떤 전략이 좀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협상에서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전략은 소위 그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과감하죠. 근데 그분이 던지는 하나의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 포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계류된 안건들이 상당히 많죠. 뭐 LNG 문제도 그렇고, 알래스카 LNG 문제, 또는 뭐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조선 협력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네, 후보님 제가 20초밖에 안 남아서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포괄 협상이 트럼프와의 그 협상에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오히려 그 주제를 조금 분리해서 예를 들면은 방위비 분담하자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관세를 때리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그런 전략이 주축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어느새 왔습니다. 사회 분야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친 이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과 함께 국민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진영 간 반목과 갈등을 풀기 위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시간 역시 40초입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대립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기 소지가 허용됐으면서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의 제1과제는 통합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역할은 찢어진 이 국민들의 공론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 핵심은 역시 각 진영이 주장하는 바들을 잘 조정하는 겁니다. 소위 협치가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일부나마 함께 분담하는 겁니다. 소위 당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나서는 안 되고 지난번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함께 만드는 연합정부 구성을 저는 제안합니다. 동시에 다음 대통령은 인사에 있어서도 여러 계층을 끌어안는 탕평 인사를 해서 천하의 인재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지출에 있어서도 지역과 계층 간에 폭넓게 끌어안는 정책 결정을 통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에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저는 정치를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갈등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국민들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되고 그 출발점은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사회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규칙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부터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께 먼저 이번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는 금년에 전국 최초로 간병 SOS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이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마처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노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 마처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간병 문제가 심각해서 간병 살인, 간병 파산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금년에 시행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네. 이것을 저는 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간병 국가 책임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병은 국가가 책임지자, 간병비를 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든 또는 장기 요양보험에 포함시키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 후보님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간병 SOS 제도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간병 문제뿐만 아니라 돌봄 문제 전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간병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 그리고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등등 우리 사회적인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돌봄 문제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는 360도 돌봄.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 할 만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두 후보님과 함께 논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확산하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기회가 된다면 새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문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은 지금 아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 총장을 하면서 누구라도 그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지금 입시 지도가 곧 이 부동산 지도다 하는 정도로 지금 아주 대단한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 정책에는 학종, 수능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대학의 이 지역 할당제, 소득 할당제로 판을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등 공립대학은 정원의 50%, 또 연고대와 같은 사립대는 정원의 30%까지 이 지역 할당제와 이 소득 할당제를 확대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대표님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말씀드리기 전에 간병 국가 책임제는 종전에 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또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이미 이제 시범 사업도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미 간병 국가 책임제는 5대 국가 책임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위 지역 할당제나 소득 할당제 문제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좀 한쪽으로 몰리고 있죠. 저희 교육도 너무 또 대학도 너무 양극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과연 50%씩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방향은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대를 포함해서는 이미 이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이제 확대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문제 한 김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 재정에서 내국세의 한 20%를 지방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중등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 돈이 아마 한 7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초중고는 지금 학령화동이 줄면서 돈의 여유가 많고 대학 교육은 지금 아주 빈곤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방교육에 가는 초중등에 가는 소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돌려서 우리 대학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뭐 그 점에 동의하죠. 그리고 이미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분쟁이 많았는데 일부를 다른 그 대학 재정에 쓸 수 있도록 좀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라서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야 되겠고 좀 단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방 교육을 사실은 좀 자치권을 좀 확대해가지고 시도지사들에게 좀 권한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방 대학들을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초중등 교육에 가는 지방은 대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칸막이가 딱 쳐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논의가 어려운 것이 지역구 이의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방금 김동연 후보님께서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지역할당제, 소득할당제는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또다시 공정의 문제로 확대될 그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대학의 문제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대학 서열화입니다. 학생들을 줄을 세워서 1위 대학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해결 해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 서열화는 학벌 사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학벌 사회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우선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을 여러 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줄을 한 줄만 세우지 말고 여러 줄을 서게 하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경쟁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전국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려면 지금처럼 교육부에 맡겨놓는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구성하게 된다면 5개 군역별로 지역의 대학을 지방정부가 교육당국과 책임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초중고에서의 아이들의 7세 고시, 5세 고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극심한 경쟁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그 대학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분 후보님과 남은 토론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90만 명입니다. 2006년부터 이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9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자영업 폐업 100만 명 시대로 가는 아주 대단히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도 1000조가 넘었고 연체율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워낙 자영업자 폐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올해 통계를 보니까 20%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원래 자영업자가 27, 8% 정도를 차지했는데 드디어 19%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폐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너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일종의 실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영업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길이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비업하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입니다. 이게 이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3년이 지나니까 이제부터 갚아야 되는데 갚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국민과 국가가 기댈 곳을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 대출금을 10년에서 20년 장기 대출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시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도 맞고요. 근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정부가 부담을 했는데 정부가 자영업자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비용을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시켰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력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출 탕감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 상환과 함께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구조적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좀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김동현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별로 가밀한 곳, 즉 업종별로 가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영업에 대해서도 총량관리제 같은 게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창업 단계에서 컨설팅을 의무화한다든지 무조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총량관리가 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 숫자가 우리가 OECD보다 훨씬 많지요.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창업 또는 자영업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총량 관리제는 저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영업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의 또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직과 또는 훈련, 교육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이분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청주에서 그 구조 지도에 있는 자영업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자영업자들이 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영업자 문제 저도 뭐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여하튼 통계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다. 특히 최근에 내수 부진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정부 대신 졌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전 문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세월호 참사 11주기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 여전히 참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또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열 몇 명씩 사망했죠. 그 후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자꾸 납니다. 무안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그것도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안전사고, 특히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예방에는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이 들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예방 조치를 안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고를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사고를 방치하면서 얻은 이익보다 훨씬 적습니다. 처벌도 아주 약하고 벌금 내고 보상도 뭐 거의 다 보험 들어있으니까 문제도 안 되고 그냥 비난 좀 받으면 또 넘어가는 거죠. 결국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 문화도 필요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규정된 각종 조항들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 이 사회 풍토를 정말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태도가 또 문제죠. 저는 정부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법률적 책임이 있죠. 뭐 형사처벌을 받든지 배상을 하든지. 이 형사책임, 인사책임, 이 법률적 책임 말고도 사실은 행정책임도 있죠. 관리를 못한. 또 약간 넓힌다면 정치적 책임도 있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고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상하는 엄격한 책임이 주어져야 되고 그런 재발 방지 대책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죠. 우리 사회는 참사도 사망자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의 안전 관리에 관한 비용,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 수를 좀 늘린다든지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평소에 엄격하게 좀 관리한다든지 하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동연 후보님은 이제 행정을 또 많이 해보셨잖아요. 물론 뭐 재무행정을 많이 하셨지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이런 안전 관리에 관한 비용이나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을 강화함으로,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함으로써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재정 또 사람의 책임을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사고 예방, 네. 또 사고 났을 때의 대처, 또 사고 후의 수습,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이 도지사로 있으면서 겪어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면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이에 더해서 이 세 단계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 네. 그리고 지난번 사고 때 저희가 백서를 만들어서 네. 잘못한 것까지 다 고백을 해서 아주 전범을 만들어 놓자 하는 그런 조치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경수 지사님도 경남 이제 지사를 하시면서 아마도 관내에 이제 제조업체들도 많고 뭐 공장도 많고 하잖아요. 뭐 창고도 아마 많았을 테고 꽤 사고들이 많이 났을 텐데, 제가 경기지사를 할 때 체험한 바로는 근로감독, 노동 환경에 대한 감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근로감독관들이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체불임금 처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사업 현장을 좀 단속을 하든지 관리를 좀 해보려니까 권한도 인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 관리나 작업 안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좀 지방정부에 넘겨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혹시 그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네. 우선 이 부분 이전에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돈보다 생명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실에 두고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성비한 채로 계속 이걸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갖춰진 시스템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다음 정부는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노동 환경, 노동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이런 문제들을 근로감독하는 문제는 이제는 지방정부에 맡기는 게 맞죠. 사실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과 관련돼 있는 사안들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새 준비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새 주제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세 분 모두 토론 규칙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한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 1분씩입니다. 먼저 김경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오늘 함께 토론한 민주당의 우리 세 후보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반드시 모두가 이기는 경선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민주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그 힘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연대하고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저 김경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지방정부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권을 교체하고 국정을 책임질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정치 집단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있던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합하고 또 단결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분열됐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통합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장애들을 넘어왔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저도 자부합니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파면 이후에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말렸습니다. 이미
이대명인데 어대명인데 들러리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선 룰에서 국민 경선제를 무너뜨리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선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김동연의 삶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도전과 반란의 삶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국민을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의 비전과 철학을 국민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김동연이 하는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는 유쾌한 반란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